안녕하세요. 61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1차에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겟더타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를 운영하고 있는 더픽트의 전창대 대표를 오늘 모셨고요. 전창대 대표님하고 저희 사실 황 교수님하고 방학 기간에 한번 만나갖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이셨고, 오늘 이제 한번 저희가 예전에 메타버스를 저희 요 웨비나에서 다뤘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듣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마이스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창대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지금 마이스 쪽 온라인 전환된 온라인 플랫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제 바이오 코리아라는 이제 행사를 시작으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 한 20여 개의 박람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메타버스나 3D 가상 전시관, 그러니까 마이스 쪽에서도 이제 전시 파트나 수출 상담의 파트를 현재 메타버스나 이런 VR, AR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금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명확하게 저희가 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많은 행사를 하셨어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IR 최신 자료가 결국 지난 박람회들을 온라인 전환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레퍼런스들을 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부분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회사들의 어떤 기업의 정보라든지 홍보 자료들을 PDF나 홍보 영상 등으로 이제 보여주는 개념이었고요. 그 관련된 사례도 이따가 그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어쨌든 핵심은 결국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바뀌는 이 온라인 시장에 맞춰서 이 마이스 산업을 좀 적용시키자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게 결국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하더라도 온라인 행사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번에 올해와 작년을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대체했을 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것들인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작년 초부터 결국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뭐 마이스 그런 박람회, 전시관, 심지어 대학의 학술 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전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와 함께하는 이제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상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시했을 때 좋았던 점은 이제 결국에 뭐 예산을 들여서 3일에서 5일 정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 내내 혹은 뭐 한 달 내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방문한 학생들만 그 작품과 동아리 작품, 뭐 전시 제품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작품을 보고 뭐 좋아요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 뭐 별풍선 같은 기능을 넣는다든지, 뭐 평점을 매길 수도 있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결국 온라인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시상식을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작년 5월에 진행했던 이제 가상박람회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들을 보면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게임형 박람회이고요. 그 오른쪽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구현되는 기존의 우리 다음의 로드뷰, 네이버의 거리뷰 같은 형태로 360도로 이제 보는 개념의 웹 VR 박람회입니다. 근데 이제 좌측의 게임형 박람회가 당연히 이제 소비자에게는 조금 더 재미있고 더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이제 둘 다 오픈을 했는데요. 근데 결과는 이제 참혹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게임형 박람회는 하루에 한 100명 정도의 접속에 불과했고 오른쪽의 웹 VR 박람회는 3만 명 이상이 접속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들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VR이나 AR, XR 기술을 도입을 하더라도 결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뭐 참관객들이 쉬워야 하고 또 이런 설치를 하는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용량의 데이터를 설치하면서까지 이렇게 박람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게임형 박람회 자체가 그 1GB의 어떤 대용량 그 클라이언트 파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운로드를 국내에서야 이제 인터넷망이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원활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상 1GB의 그 고용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접속하고 설치하는 거에 부담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AR, XR 이런 실감 콘텐츠 분야에 범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특히 마이스 산업에는 정말 중요하겠더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메타버스가 대두되면서 이제 일반 기업들, IT 기업들, VR, AR 기업들한테 외주 용역을 준다든지 제안 요청서가 만들어져서 그 RFP에 수행하는 그 수행사들을 보면 결국 기존의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이 있습니다. 그 게임 엔진으로 현재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라든지 또 뭐 제페토 이런 메타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결국 퍼블리싱이 웹 쪽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나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버전의 설치 형태의 플랫폼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웹에서 구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웹으로 구현을 해놓으면 이제 뭐 모바일이라든지 태블릿 PC,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크로스 플랫폼이 되는 웹으로 구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실사 현장에 있는 박람회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이제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3D 가상 공간을 웹 형태로 이제 퍼블리싱 하는 거였고 그것들은 이제 다음에 로드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60도 뷰. 그리고 이제는 메타버스처럼 캐릭터가 자유 이동 방식의 그런 형태를 웹에서 띄우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3D 데이터를 띄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바빌론 자바스크립트라든지 3JS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다가 3D 콘텐츠와 3D 요소들을 띄울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결국에는 웹으로 이런 3D 콘텐츠, 3D 게임, 메타버스를 또 띄울 수 있는 이제 그 시작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바일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프로세서의 이제 GPU 성능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P 프로세서들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 3D가 띄워지는 게 디폴트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의 제페토가 있고 또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SK텔레콤의 이프렌드 그리고 게더타운이 있겠죠. 근데 게더타운은 조금 이제 따로 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은 결국 이 OS마다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버전, iOS 버전, 윈도우즈 버전을 각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제페토랑 우리가 아는 그 SKT 이프렌드는 윈도우즈에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바일에서만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결국 이 마이스 행사에는 그걸 도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개발하는 개발 비용도 높지만 결국 OS별로 각각 개발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도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배달 앱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도 앱, 뭐 군산 앱, 뭐 여기 강원도에서 춘천시에서도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지만 결국 공공 배달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를 확보하고 그 OS별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그러는 비용이 결국에는 그 마이스의 행사 용역비,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RFP상의 그 용역비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 번의 개발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웹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춘천의 커피도시 페스타라고 하는 이제 그 행사를 메타버스로 구현을 했고요. 이 관련된 사례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춘천 커피도시 페스타는 이렇게 일반적인 웹사이트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카페 거리별로 일반적인 웹사이트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조금 이제 오프라인 공간 베이스의 행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춘천시에 있는 어스17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 그 카페에 대한 정보와 대표 메뉴들을 볼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분들을 이제 인스타그램 그 소스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어스17을 검색해서 그 카페에 가고자 하는 그 결정을 하거든요. 최근에 2030 세대들은. 근데 이것마저도 인스타그램에 여기 이제 넣은 게 특장점이고 그 360 VR 보러 가기를 누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카페 공간을 360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360 VR 콘텐츠로 해서 이거 자체도 결국 VR 콘텐츠로 보이지만 큰 틀에서는 이것도 메타버스의 한 일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정보를 보고 원한다고 하면 또 여기서 그 우측에서 웹 VR 모드를 바꾸면 우리가 흔히 아시는 HMD 모드에 넣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카페 매장들을 모두 해놨고요. 그리고 이 레치 메타버스라는 걸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 이름을 쓰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네, 음악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 공간 내가 내 가상 공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춘천시 로고입니다. 하트. 이게 로고인데 춘천시 로고의 배경으로 해서 뭐 춘천시의 관광지들을 집약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우실 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사실 기관장이나 혹은 윗분들은 좋은 그래픽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 실제 있는 공간을 그 공간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만들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금 이걸 보는 분들은 이제 다 모바일로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CPU, AP, 프로세서의 성능에 맞춰서 그래픽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고성능의 그 리니지라든지 뭐 이런 온라인 게임 같은 퀄리티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페토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이프렌드 같은 경우도 이 폴리곤이랑 3D 그래픽이 보이시는 이런 아기자기한 형태 이거를 로우 폴리곤이라고 하는데 또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그래픽들을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의자를 구성하는 것이 폴리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폴리곤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성능의 그래픽과 고성능의 CPU 이런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폴리곤이 많을수록 이제 실사와 비슷한 형태로 그래픽을 구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조금 러프한,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아기자기하고 좀 간단해 보이는 나무를 보더라도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의 어떤 뭐랄까 폴리곤을 최소화한 그런 개념의 그래픽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들은 모바일 프로세서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3D 콘텐츠를 이렇게 단순화하고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제페토와 같은 그런 그 서비스에는 16명, 10명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세미나나 수출 상담회 같은 거 하려면 100명, 300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그래픽을 지금은 제가 PC로 띄우는 거지만 모바일로 띄웠을 때 이 전체 맵을 구성하는 폴리곤의 숫자가 예를 들면 10만 폴리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의 갤럭시 S10,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스마트폰에서 돌릴 수 있는 폴리곤의 숫자는 예를 들면 11만 폴리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맵을 이미 만드는데 그래픽을 10만 폴리곤을 썼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00 폴리곤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있는 이 캐릭터 있죠. 그리고 누군가 지금 또 다른 사람, 스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캐릭터를 하나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폴리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폴리곤이 1000 폴리곤이라고 예시를 하면 10,000 폴리곤밖에 여유가 없으니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명의 접속자가 들어오는 게 최대치인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게 통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 통신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뭐 1000명이 들어와도 3000명이 들어와도 다 견딜 수 있는 클라우드를 다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돌릴 수 있는 그래픽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참여객들의 아바타도 3D 그래픽의 폴리곤 수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오는 사람들의 최적화된 걸 계산해 보니 제페톤 16명, SKT의 점프 VR 미덥은 10명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웹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10명으로 지금 제한을 해뒀습니다. 그 대신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는 핸드폰의 사양이잖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거는 모바일 접속은 아예 안 돼. 아니고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접속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 네. 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업의 그 인원수 제한을 확 넓힐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공무원들이 쓰는 PC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전문가용 PC나 PC방에 있는 PC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쓰는 PC 정도의 사무용 PC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명수 제한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의 이 브랜드는 이제 100명까지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3D 그래픽에 대한 최적화도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신사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래픽의 리소스를 클라우드 서버에서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그 최근에 이제 그 포럼에 가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나이파에 있는 이제 본부장님이 한 분 오셨었고, 그 유니티의 본부장님이 이제 강원 미래 포럼에 오셨는데,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5G 하면서 클라우드 게임 이런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념은, 서버에서 대신 이 사양을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고성능의 PC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 그 클라우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PC 사양이 PC가 대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서는 그냥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돌리는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돌리는 성능적인 거는 서버에서 대신 돌려주는 건데, 그걸 이제 그래픽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클라우드에 대한 비용이 월 KT나 SKT한테 요구를 했을 때 그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보수비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것 또한 현장에 접목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러면 한 달에 그 서버 임대가 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웹 포스팅이나 이런 건 33,000원 정도고, 클라우드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건 최소 뭐 15만 원, 3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인데, 그래픽,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일반적인 그 저장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그런 웹 서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컴퓨터의 사양을 그래픽을 돌려줄 수 있는 이 PC가 그 서버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 워낙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정말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통신사에 계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픽의 퀄리티를 낮추고, 그리고 그 3D를 콘텐츠를 좀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개념의 어떤 플랫폼과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든지 로블록스에 막 50명, 1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워낙 그래픽의 퀄리티가 폴리곤 수가 훨씬 낮잖아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캐릭터들과 더 많은 아바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음.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이스 쪽에서도 그 최근에 XR 스튜디오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그 크로마키 공간을 활용하거나 최근에는 이제 LED 전광판을 활용해서 그 XR로 이제 가상 공간을 입히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는 이제 네이버한테 투자를 받아서 이쪽에 완전 선두주자로 지금 갖고 있는 회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XR 라이브 스튜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런 걸 하려면 VFX 기술과 뭐 누크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가의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기술자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능들이 많이 이제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만드는 이런 VR 콘텐츠 회사, XR 회사, 이런 가상현실, 이런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는 자기네들이 보유한 이제 기술력과 3D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XR 스튜디오, 영상 콘텐츠 이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개막식 행사들을 이제 XR을 접목한다든지, 그리고 비대면 행사를 생중계로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뭐 에스파라든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이제 실제로 3D 아바타가 실사의 크로마키에 있는 인물과 함께 만나서 가상 공간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그 최근에 네이버 나우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우에 보면 이제 주력하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뭐 아이유의 이제 그 실제 앨범 자켓에 그 속한 이미지, 그 배경 이미지를 활용해서 저런 가상 공간을 만들고 아이유의 그 컴백 스테이지를 컴백 쇼를 저렇게 가상 공간에서 진행합니다. 저것도 크로마키 공간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은 이제 네이버 나우에 가면 이렇게 8에서 15평 정도의 작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 작은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콘텐츠의 한정적인 콘텐츠거든요. 결국 이렇게 클로즈업 샷을 보여주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크로마키로 해서 혹은 LED로 해서 결국에는 이걸 공간을 확장시킨다는 개념을 접목하면 사실 정말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많이 접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쪽의 이제 개념이라서요. 이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게더타운도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이유는 이 웹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전에 웹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를 설치했었어야 됩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든지 어도비 플래시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때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HTML5라는 게 나오면서 멀티미디어를 웹에서 구현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영상 콘텐츠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근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프로세서나 뭐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단말기들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3D 콘텐츠와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들, 더 진보된 그런 요소들을 이제는 웹에서 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웹의 3.0 시대다. 그래서 이런 웹의 3.0 시대라는 개념을 지금 많은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빌론 JS라든지 그 MIT 그 대학에서 만든 3JS라든지
이런 3D를 웹에다 띄우는 자바스크립트들이 나오면서 결국에 공간을 웹 콘텐츠화하는 것이 이제는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웹으로 한다라는 건 법용적인 거고, 그리고 3D를 띄운다는 건 비주얼적인 거니까 결국 이 시장을 잡으면 웹 3D 기술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뭐랄까 주장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웹에서 띄워지는 사례가요. 결국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더타운입니다. 게더타운은 이제 3D를 띄우는 개념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것들을 모두 통칭하는 게 웹GL이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자, 웹GL을 한번 잠깐 쳐보겠습니다. 자, 웹GL은 쉽게 말하면은 웹사이트에서 그래픽을 띄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도비 플래시를 써야지만이 이제 어떤 그래픽 요소를 웹에다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플래시 게임처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웹젤이 나오면서 이제 그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쓰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웹젤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게임 엔진으로 게임을 만듭니다. 혹은 뭐 작년에 했던 기본소득 박람회나 혹은 뭐 보드게임 박람회처럼 그 게임 콘텐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형태의 버전의 박람회들이 있는데 그걸 왜 웹으로 만들지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은요, 기본적으로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그 수익 창출을 하는 게임 엔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니티랑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 엔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나면 이제 퍼블리싱을 할 때 이걸 iOS로 내보낼 것인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내보낼 것인지, 윈도우즈나 아이맥 버전의 어떤 그 클라이언트 버전으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도 웹GL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웹젤로 제공해서 작년에 박람회를 진행한 몇 개의 PCO나 PEO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모바일에서 구현이 안 된다. 두 번째, 너무 느리다. 처음에 로딩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로 만든 박람회는 실제 적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발주처한테 많은 욕을 먹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웹젤을 유니티와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이 100%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대표적인 건 아까 수수료 정책과 마찬가지인데 iOS나 안드로이드 앱 버전으로 내보내게 되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앱스토어나 스토어에 올라가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앱 결제라든지 혹은 그 판매되는 그 추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 수수료의 뭐 15%를 언리얼의 에픽 게임즈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틀그라운드의 수익의 일부는 뭐 에픽 게임즈의 언리얼사에게 이제 수수료가 가겠죠. 네. 그런데 웹으로 만약에 퍼블리싱을 허용하게 되면 웹사이트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열어놓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결국엔 그거에서 발생되는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엔진 개발자들은 게임 엔진사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대중적이고 뭐 어떻게 추적 관리가 가능한 스토어에 올라가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그들은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와 언리얼 베이스의 많은 IT 회사들, VR, AR, XR 콘텐츠 회사들은 결국 이걸 가지고 멋있게 뭐 우리가 발주처들이 요구하는 그런 RFP상의 뭐 기능들을 다 넣어서도 웹으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iOS 버전, 뭐 안드로이드 버전, 뭐 윈도우즈 버전을 각각 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책정이 되는 과정에서 대행사들과 마찰이 생기고 그 금액을 결국에는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IT 회사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마이스 쪽 산업의 박람회 플랫폼을 내가 미리 먼저 선점해서 만들면 이걸 가지고 뭐 머켓 페스타, 뭐 P4G 서울 정상회의, 뭐 GTI 박람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 또한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이제 박람회 마이스 산업 특성상 다른 박람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그쵸. 새롭게 하려는 요구들이 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박람회에서 이런 걸 했으면은 우리 박람회에서는 조금 더 특이하고 특색이 있고
더 새로운 기술로 접목한 박람회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스 산업에는 그걸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그 코트라가 만든 바이코리아의 그 3D 가상 박람회, 그리고 코엑스에서 만들었던 그 마이스 뭐 관련된 VR 3D 가상 전시관 박람회 플랫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퀄리티가 낮아서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거를 대행사들이 써서 이걸 가지고 뭐 우리 기업들의 전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 그것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박람회 특색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온라인 플랫폼에 IT 회사들이 이걸 선점하겠다라고 시작한 기업들이 많이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더타운은 좀 다른 문제인 게요.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이제 뭐 GTI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가상 전시관을 우리가 이렇게 360도 뷰를 만든 이유, 이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정도의 3D 그래픽을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범용적인 웹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게임 엔진으로 힘들게 개발해 놓은 걸 이렇게 보이시는 이미지 베이스로 추출을 다시 하고, 그거를 다음에 로드뷰 형태로 제공을 해야 이 정도 그래픽에 기업들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이동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아까 우리 커피도시 페스타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 이동으로 하려면 이 3D, 지금 보이시는 이런 동상 캐릭터들을 웹에다가 띄워야 하는데, 이 띄우려면은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을 그대로 그냥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로 추출하게 되면 이 참관객들은 이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를 그냥 불러오는 형태인 거거든요. 한 장 한 장 JPG 이미지를. 그래서 구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을 보여줄 때는 사실상 기업의 홍보 영상과 그리고 기업의 제품을 볼 수 있는 이제 상세 페이지,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연결, 네, 이런 정도를 사실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PDF 같은 경우도 누르면 그 기업의 이제 회사 소개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만 구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마이스에서 전시를 메타버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상 전시 파트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가상 전시로 가는 것이 이미 이렇게 좀 표준화돼 가고 있고, 또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어드민 연결해가지고 관리자가 직접 이런 콘텐츠들을 수정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아까 보셨던 뭐 제페토라든지 뭐 그런 데선 당연히 되지도 않지만,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기업 정보를 본다고 하면 이런 아기자기한 그래픽 퀄리티와 또 이런 제품들을 또 보여주는 것과는 또 조금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시 파트를 메타버스로 만든다라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이스 쪽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수출 상담의 세미나, 포럼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다자 간 소통을 해야 되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메타버스와 게더타운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페토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제페토를 접목을 그 세미나에다가 한다. 그거는 정말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제페토는 하나의 SNS로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 그 채팅, 1대1로 그냥 채팅하고 친구들끼리 텍스트 채팅하고 글로 쓰던 거를 3D 캐릭터로 만들어 놓고 3D 캐릭터를 가지고 채팅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페토인데, 제페토를 가지고 상담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혹은 그 안에서 뭐 사람들끼리 소통하면서 뭔가를 뭐 정보를 주고받게 한다든지 그 안에 홍보 영상을 보게 한다든지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페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본다 그러면은 이 제페토의 빌드잇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깔려져 있지 않은데, 이 빌드잇에서 제공하는 이게 저작 도구입니다. 맵을 만드는 저작 도구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기능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마이스 PCO PU 대행사 입장에서는 뭐 홍보 영상도 맵에다 넣고 싶고, 뭐 이렇게 줌 연결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화상의 그 장면들도 이 가상 공간에 넣고 싶잖아요. 제페토에서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제페토를 보다가 나는 블랙핑크 그 맵을 들어갔는데 그 맵 안에는 뮤직비디오가 나오던데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제페토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맵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회사가, 네, 예,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PCO나 PEO 대행사가 저희 같은 아, 이런 VR IT 회사한테 맵을 만들어줘 해도 그 빌딧이라는 그 저작 도구에서는 홍보 영상이라든지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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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PCO, PEO 대행사가 주관사를 끼고 네이버와 함께 제페토를 MOU를 다, 체결한다든지 네, 예,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빌드잇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어, 이 빌드잇에서 제공하는 그런 3D 모델링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공간에, 어, 도로를 깐다든지, 건물을 깐다든지, 표지판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빌드잇, 그 네. 저작국에서 제공하는 그래픽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 코엑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네, 코엑스의 어떤 네, 재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네. 현재 없으면 만들 네, 수가 없으면 없는. 못 만듭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일일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3D 모델링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만들어서 이 유니티 파일을 또 제공해야 돼요. 이유는 제페토가 유니티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으로 컨버팅해서 제공을 해줘야 이들이 그걸 보고 또 자기네들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또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그 반려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3D 라이브러리라는 건 결국 이 안에서 판매하는 옷, 그리고 아바타가 입는 그런 헤어, 예, 이런 예. 신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크리에이터들이 이걸 판매가 되면 그 판매 수수료의 일정 수수료를 그 크리에이터가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다. 예, 예, 제페토는. 예, 예. 네, 근데 그걸 일일이 그 마이스에서 필요한 그런 만들 요소들을 수가 다 없. 만들어서 네, 제페토 쪽에 심사받고 그걸 통과해가지고 또 맵을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네, 예, 현실적이지 예,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이, 우리가 아는 SKT의 이프렌드입니다. 브랜드. 네. 이프렌드는 SKT가 그 단순히 제페토처럼 그냥 하나의 SNS로만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서 공연도 하고, 이 안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세미나라는 맵을 가지고 만들게 되면 방장, 그러니까 그 방을 만든 사람 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그 공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하는 전광판에 PDF가 띄워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방장이 PDF를 다음으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이 브랜드 그 가상 공간 내에서의 그 PDF도 다음 쪽으로 넘어가지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실제로 진흥원이라든지 그 내부 어떤 그 회의를 그 안에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이 근데 이제 브랜드가 지금 100명까지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1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관전도 가능합니다. 관전. 네, 아바타로 들어가지 않고. 네,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100명. 그리고 아바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게 몇 명까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캐릭터를 가지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브랜드의 어쨌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 브랜드가 크리에이터를 따로 이렇게 점프 스튜디오라는 걸 하는데 그 크리에이터 기능은 제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든다. 뭐 그 마이스 산업에 맞춰서 박람회에 맞춰서 컨셉에 맞춰서 공간을 만든다 하면 SKT와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럼 이제 게더타운 이야기를 좀 드리면 게더타운은 이제 요금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프렌드라든지 제페토는 그 이용을 하는 것은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근데 게더타운은 이제 월간 간행으로 보시면 이제 7달러 사용자당. 예, 예. 그럼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700달러이니까 네, 보통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 500명까지 이제 동시 사용자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마이스 쪽의 대행사 사이에서 큰 일이 하나 있었죠. 게더타운으로 네,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 행사를 진행했는데 보시면 2021년 8월 6일에 그 과기부에서 진행했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상생 협약식이었는데 이때 200명이 딱 넘자마자 그 지금 뭐 거기에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리가. 네, 소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보시면 발표가 끊긴 사람들과 접속장애 유발자를 단속한 사람, 카메라를 끄지 않아 뭐 이런 뭐 연출이 됐는데, 예, 어쨌든 200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영상을 공유 중이란 문구가 뜨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국룰이요. 한 100명 정도가 맥시멈이다. 이렇게들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그 행사를 영상 캡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오프라인 행사를 유튜브로 OBS로 써야 된다. 이런 이제 네,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사에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유튜브라든지 그런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 혹은 줌을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요, 다른 플랫폼과 다르게 웹 기반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버전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크롬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2D 캐릭터를 가지고 다른 캐릭터들과 가까워지게 되면 위에 이렇게 화상, 사진으로. 캠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캐릭터들끼리 뭐 50명이 한꺼번에 딱 모이면 50개의 화상 회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줌과 조금 다른 점은 줌은 링크를 주고 그냥 들어오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이제 캐릭터들끼리 이동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줌 화면이 좀 끊어질까봐 좀 걱정인데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보이신 것처럼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의 이름을 쓰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단을 할 겁니다. 근데 차단을 안 하게 되면 이제 허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카메라 나오고. 네, 카메라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원래 이렇게 느리지 않은데 제 컴퓨터가 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혹은 이게 방향키 WASD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캐릭터들끼리 가까워지면 아까 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화상 캠이 이제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게더타운이 좋은 점이 우리가 이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맵을 이렇게 방해 모양을.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맵을 좀 박람회 특성에 맞춰서 만들 수 있지만 이것마저도 결국엔 이런 의자나 이런 것들은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그 요소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구현은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표지판 편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리 행사에 대한 그 로고 같은 거는 넣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모난 카페트 같은데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화면이 좀 보이시나요? 바뀌네요. 바뀝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가 어두워지고 여기만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 구역에 들어와 있는 캐릭터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출 상담회 같은 걸 할 때 이제 한 뭐 기업 담당자라든지 반대로 이제 수출 상담에 있는 바이어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해당하는 기업이나 해당하는 바이어가 그 기업 부스에 들어가면
이제 바이어와 기업 담당자와 혹은 통역사 캐릭터가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3자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예, 예,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줌 링크를 줘서 그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정해진 시간 동안 그냥 대화를 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오픈 스페이스를 열어놓고 뭐 타임 테이블은 예, 정해져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능동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고 아, 수출 상담회가 아니라 이제 행사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세미나 형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멘토랑 멘티가 만나서 멘토링 하는 것들. 그러면 예를 중기부에서 하는 멘토링이다 하면은 여기에 그 뭐 멘토 하시는 분, 재무 멘토링, 뭐 세무 멘토링 하시는 멘토가 여기 앉아 계시면 기업 담당자들끼리 뭐 그룹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줌처럼 이 행사 대행사가 이 링크로 몇 시부터 들어가 주시고요. 몇 시부터 또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 동안 이 겟업타운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뭐 동시간대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책상들이 있죠. 그렇게 테이블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심지어 기자들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기자들도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아, 그 대신 기자들은 말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냥 정말 보는 것만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메일 초대도 되고 이렇게 카피 링크를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URL이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 네. URL을 친구들에게 공유를 하면 모바일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PC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 그 게더타운은 사실 이 마이스 업계에서도 쓰지만 그 사실상 그 저 스마트워크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언택트로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사실 지금 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사실 추적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누구든지 이제 그 캐릭터로 옮겨서 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이죠.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테이블이 이제 오피스다. 여기 이게 책상이면 여기만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 네네네네. 그럼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도 안 들리는데 이 공간 안에 누군가가 딱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사람과 이 안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랑 동시에 화상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은 좀 실수, 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 감시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직원들은 싫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심지어 여기 보시면 화면 공유가 또 가능합니다. 네, 이 화면은 줌이랑 똑같죠? 네, 그러네요. 예, 여기를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끼리 아니면 이 캐릭터와 가까운 사람들은 화면 공유한 사람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화상 회의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세미나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러네요.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네. 지도도 나오고. 네. 뭐 여기 이모티콘 해가지고 지금 현재 뭐 이런 이모티콘도 이렇게 날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채팅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텍스트 채팅도 가능하고, 네. 네. 그래서 게더타운을 조금 잘만 쓴다고 하면 다양한 행사에서 녹여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행사장 전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제 맵 에디터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이런 맵 구성은 또 저희 같은 IT 기업한테 맡길 필요도 없거든요. 대행사들이 그냥 좀 이렇게 일머리 있고 좀 이런 거에 잘 받아들이시는 분이 이거를 구성해서 만들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행사에 맞게 이렇게 딱 구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게더타운은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장시간 감사합니다. 아, 네. 한 시간 했나요, 제가? 아니요. 아니, 네. 잠깐 저 질문이 지금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네네. 메타버스의 개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는 잘 맞지만 전시회와 컨벤션 행사에는 잘 맞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이스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마이스 산업에 메타버스의 개념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벽이 해소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뭐 우리 여기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도 책 쓴 거 보면요. 네. 그 자유이동 방식의 어떤 게임, 제페토와 같은 거를 메타버스로 한정시켜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3D 가상 전시관도 하나의 메타버스 개념이고, 네. 그리고 소통을 하는 개념의 게더타운, 제페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메타버스 개념으로 보면, 전시 파트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3D 가상 전시, 3D 가상 박람회가 좀 적합할 것 같고, 그리고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세미나처럼 소통을 중시하는 이런 개념은 게더타운과 같은, 혹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커피 도시 페스타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히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이 마이스를 하다 보니까요, 전시 파트가 이제 그 코엑스에 방문을 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확 공개하고 이렇게 화제성을 이끌고 하는 전시가 있는 반면, 그 기업의 어떤 마케팅을 위해서 365일 내내 하나의 플랫폼에 들어가면 기업의 어떤 제품과 회사 소개, 제품 설계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3D 가상 전시관이 더 많은 파급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환되는데 시기 뭐 이미 저는 전환이 다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전시 파트에서도 분명히 일부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 소통하는 플랫폼들은 향후에도 3D든 2D든 이런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희 황 교수님이 사실 전시회에 메타버스 하는 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예. 황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전시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3D VR 같은 형태가 1년 내내 마케팅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또 사실 궁금하잖아요. 비용적인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지금 뭐 보통 예시인데요. 이 코엑스 시올이나 혹은 뭐 김대중 컨벤션처럼 백스코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이제 이미 그런 공간에서 이제 온라인 전시했던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3D 가상 전시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3D 그 공간 구축, 그리고 부스를 어떤 유형, 몇 개의 유형으로 만드냐. 예를 들면 우리 그 머켓 페스타 같은 경우는 한식, 중식, 일식이면 한국은 뭐 이렇게 우리 기와를 전통 양식을 쓰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 3D 그래픽을 만드는 비용이 보통 한 개의 공간을 만들고 부스까지 다 구현하는 것이 한 개 관당 3,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수 같은 걸 다 계산하면 한 개 관이 한 3,500이라서 그 관이 3개 관, 4개 관, 5개 관이 되면 뭐 1억 5천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코엑스 CO를 쓰게 되면 사실은 그 안에 부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기관 부스는 프리미엄 부스로 하고 일반 기업 부스는 일반 부스로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스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진행하는 것들 보면 뭐 1,5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림대학교나 강대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 86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이미 있는 걸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예상 규모는 훨씬 줄어듭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신문에 봤더니 대전 컨벤션 센터가 새로 지어져요. 올해 이제 12월 달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되는 컨벤션 센터가 완공이 돼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대전 컨벤션 센터가 메타버스를 적용할 거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대전 컨벤션 센터 안에 그런 그래픽, 그러니까 그 안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구현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뭐 다양하게 뭐 개발되는 걸 직접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코엑스처럼 그냥 C홀, B홀, A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제공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공간만 제공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커스텀해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저작 도구까지 같이 개발을 해서 그 대행사들이 그 저작 도구 어드민 들어가서
이제 부스 규모 같은 걸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30개 부스이다. 그렇게 30개 전화번호까지 네.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구축하는 이제 비용은 네. 뭐 컨벤션 센터에서 그쵸.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걸 마이스 대행사들이 쓰질 않는다는 거죠. 아, 행사마다 다 성격이 다르니까. 네, 성격이 아, 다르니까.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3D 가상 공간을 쓰는 이유는 그 공간 자체도 그 박람회의 특색을 살리고자 지금 그 니즈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그 가상 전시관을 지금 아이고. 지금 이게 한림대학교의 산학협력관 1층을 배경으로 한 모델링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런 키오스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바뀌어서 지금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가 매 학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네,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구나.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이 홍보 영상은 학생들의 발표 자료, 네. 여기는 학생들의 PDF, 발표 자료 PPT, 이걸 누르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작품, 이걸 누르면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학기별로 할 때마다 200만 원인가 150만 원 받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3D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런 키오스크만 배치가 다 돼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안에 내용을 바꾸는 바꾸면 되니까.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만 바꾸는 건 다 관리자 페이지나 어드민이 있고, 근데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그 데이터베이스 교체 비용을 저희한테 유지보수 개념으로 주는 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의 이제 전제 조건은 그 각 학기별로 캡스톤 디자인이 진행될 때 이런 키오스크의 숫자가 바뀌면 또 공간을 재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매 학기 뽑는 창업 동아리 인원이 17개로 딱 한정 지어놓고 뽑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스도 똑같이 다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바꾼다 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 그 기업의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기업의 리플렛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값싸게 그 있는 그 부스에다가 이제 전시 공간에다 데이터베이스만 넣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는 한 3, 4일 하지만 이런 온라인 가상 전시는 1년 내내 유지한다. 다음 연도. 전시 PEO들은 이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실제로 본인들의 그냥 1년 내내 쉬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걸로 계속 업체들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으면 실제로 다시 또 전시회를 하게 될 때 참가자 모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이거 회사에서 하신 행사들. 네, 다 저희가 했던 것들인데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PCO 마이스 업계가 그 대기업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같은 것도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나큐셀이 태양광 판넬 만드는 회사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태양광 판넬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걸 이제 3D로 돌려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1년 내내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시 주최사들이 제 생각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 뭐 3D 이거 VR 이거 만드는 거는 이제 이런 업체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 각각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참가 업체가 보여줄 상품에 대한 그림, 뭐 설명, 그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참가 업체로부터 다 받아내야 되니까 이 작업이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돼야 되는 작업이겠네요. 사실상 이제 박람회가 이번에 온라인 전환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은요. 그 기업들의 데이터를 그 해에만 받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리셋이 되고 이런 개념인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니까 그 참여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님 한 가지 질문.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온라인 행사를 많이 해보셨을 때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확실한 건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홍보를 전혀 하지 않은 박람회들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했을 때 화제성이 떨어지는데요. 그 오프라인 사업만큼 온라인도 홍보를 한 사업들, 대표적으로 GTI라든지 바이오 코리아라든지 머켓 페스타 이런 사업들을 보면은 그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커피 도시 페스타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그 대신 젊은 친구들인 거죠. 엄청 많네. 잠시만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사흘 만에 100만 뷰가 찍혔거든요. 그걸 이제 서버 모니터링 결과를 저희가 시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카페24에 찍힌 걸 다 이미지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조회수가 있고 그리고 메인 방문자 수가 있고 하는데 이 조회수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부스를 누른다든지 혹은 어떤 콘텐츠를 누른다든지 이런 게 다 이제 조회수 개념인데 그 조회수를 집계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행사에 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또 하나 질문 들어온 게 아까 보여주셨던 하나 큐셀이나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이미지 3D 렌더링은 한 개당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 보통 대기업들은 3D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FBX라든지 이런 확장재로 제공을 해주시면 그걸 저희가 조금 정리정돈만 하고 이제 웹에서 띄울 수 있는 이제 아까 보셨던 뷰어로 그냥 탑재만 하면 되는 거고요. 3D를 아예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바이오 코리아랑 GT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EOIS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가 3D를 스캔하는 개념의 회사입니다. 보면은 3D 스캔 방식은 또 우리 핸드 스캔 방식이 있고 포토 스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SLR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D로 제공을 하고 그럼 포토 스캔 방식은 이 한 번 촬영할 때 10cm당 10,000원이니까 사실상 이제 180cm짜리 사람을 찍을 때 18만 원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유리컵 같은 거나 이런 제품들은 그들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만 내면 사실은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유리컵이라고 했죠. 유리라든지 이런 포토 스캔 했을 때 반사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들은 포토 스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다 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품 모델링은 이제 정말 정교하게 모델링하고 내부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들고 그냥 겉에 껍데기만 3D 모델링 한다 하면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선입니다. 그럼 비용이 좀 들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박람회 온라인 콘텐츠 할 때 보통 돈을 받고 하는 사업들은요, 온라인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기본 부스 예를 들면 100만 원, 프리미엄 부스 3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일부 비용은 이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좀 제한을 합니다. 네, 기업의 홍보 콘텐츠 만들어준다든지 GTI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기업을 2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20개 기업에게 3D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360도 아까 커피 카페처럼 현장에 있는 설비 시설이나 이런 걸 360 VR로 찍어주는 이제 그런 콘텐츠 지원 사업도 합니다. 네. 아유, 참, 오늘 장시간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황 교수님 혹시 전 대표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건설 건축 박람회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부에 3D 모델링으로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실제로 설치된 시공 현장을 오프라인 사업에서 못 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온라인 박람회 했을 때 핵심인 거거든요. 이 세원산업이라는 기업에서 만드는 이런 시공 작품들을 3D로 이렇게 보여주고 네네. 바닥재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현대파크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제일 잘 만드는 게 이런 이런 시설물인데 네. 이거를 현장에 설치된 걸 보고 싶을 때는 현장을
360 VR로 네. 찍은 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런 거는 진짜 사실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게 아무리 전시장 가도 못 보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없으면요. 마이스에서 온라인 전시를 하면요. 100% 욕먹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욕먹는 게 이런 건데요. 이제 강원일보가 저희에게 이제 외주를 주셔서 한 건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 하나를 좀 예시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홍보 영상 기업 소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영상과 그 PDF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 저 정도는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예, 그쵸. 그런 거는 전시장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스처럼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홍보 콘텐츠가 적은 박람회들은 3D 가상 전시나 메타버스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홍보 콘텐츠가 이제 많은 기업들은 3D 가상 전시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핀테크 박람회가 지금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이거 작년에 봤거든요. 네. 핀테크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현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3D 가상 전시관처럼 만드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GTI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아바타에게 말을 걸면 이제 이런 소개 자료 같은 게 나오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황 교수님 질문 있으시죠? 아니, 뭐, 질문, 오늘은 디테일한 기술적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좀 기술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격 책정이라든지, 또는 고객들도 이런 걸 조금 이해하고 그런 베이스에서 메타버스가 됐건, 아니면 뭐, 온라인이 됐건 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한 번 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로 한 번 더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기술적인 부분을 다 자세하게 짚어주셔갖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왜 이게 뭐 여러 명이 못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왜 안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행사인가요? 네,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몇 개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네? 몇 개를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요? 네, 되게 여러 개 하네. 기본 한 3개씩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잠시만요. 시간이 참 모자르네요. 제가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으니까, 이게.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여기 있는 홍보 콘텐츠들을 보면요. 이렇게 스탬프가 이렇게 찍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기업마다 홍보 콘텐츠를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가 찍혀서 15개 스탬프를 모아오면 그들은 뭐 기프트콘을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들도 웹으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재밌네, 진짜. 아니, 우선 황 교수님이 수업하는 수업 시간에 한번 오셔갖고 수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오늘 뭐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났던데, 전기자동차 시대에 아직도 엔진 자동차 만드는 기술 가르치고 있다고 대학에서. 뭐 사실 공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세상이 변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젊은 CEO분들이 나오셔갖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선 장시간 너무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랑 사례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찬대 대표는 한림대학교 출신이에요. 한림대학교 출신이어갖고 워낙에 지금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강원도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의 행사. 저는 바이오 코리아를 이 회사에서 했다 그래갖고 처음에 만났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앞으로 유독 아주 그냥 그 미래가 창창한 젊은 CEO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연락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마이스 쪽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결국엔 정말 좋은 PCO 업체를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IT나 이런 콘텐츠 베이스의 회사가 사실은 이제 PCO의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그리고 온라인 이런 전시관, 가상 전시관, 이런 바이오 코리아 때 그런 아이디어를 낸 기업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 계시는 여기에 PCO, PO 분들이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사실 이게 모든 게 시작이 된 거라서 아까 처음에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의 방향 그리고 몇 개월 내에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대행사에 있는 분들의 기획력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제가 최근에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이게 뭐 게임 엔진을 쓰느냐 뭐 하냐 이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건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기획력은 사실 PCO 대행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아유, 마무리가 더 좋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